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감동사연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의 인생 전체를 담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73세 할머니 한 분이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 놓으신 겁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거예요. 어쩌면 눈물도 나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살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가족이 제일 안전하다고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인트로 후 감정을 담아 사람들은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말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끝까지 남는 건 가족이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본문 시작. 저는 1952년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탄광 마을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전쟁이 막 끝나고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죠. 우리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새까만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땅 밑에서 일하셨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 팔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이 죄는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3살 위였죠. 아버지는 오빠를 그렇게 아꼈습니다. 우리 집 전부는 저 놈이다. 술만 드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인연은 원래 아들 기다리다 실수로 나온 거야. 처음 들었을 때가 7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실수구나.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착하고 다정한 오빠였습니다. 개울가에서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주고 뒷산에 올라가면 달콤한 감을 따다 주고 동네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면 막아주기도 했죠. 우리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럴 때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날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10살, 11살쯤 되면서 오빠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치듯 어깨를 치던 손길이 어느 순간부터는 묘하게 느껴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렵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오빠가 나쁜 사람일 리 없어. 내가 오해하는 거겠지. 그렇게 넘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도 안 두드리고요. 정수가, 자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대답을 안 했죠. 오빠는 제 옆에 앉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동생. 그 손길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오빠, 나 자고 싶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래, 자거라. 잘 자. 그리고 방을 나갔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젯밤에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시더니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게 아니었어요. 그저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정수가,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참고 넘어가자. 소문나면 우리 다 죽는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어른은 없다는 거려. 아버지는 오빠만 아끼고 어머니는 알면서도 못 맡고 저는 그냥 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문고리를 꼭 잡고 잤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잠그고 오빠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물었어요. 너희 오빠 멋있는데 왜 그렇게 피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오빠가 무섭다고 말하면 친구들은 왜 때려? 라고 물을 겁니다.
그게 아닌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1살, 12살, 13살이 지나갔습니다. 오빠의 눈빛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저는 점점 더 집 안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부러워했어요. 김 씨네 아들 참 효자다. 오누이 사이도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매일 밤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안전한 울타리는 저에게는 그저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챕터 1 마무리. 여기까지가 챕터 1이었습니다. 많이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지옥 같은 그 집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새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계속됩니다. 14살, 아직 아이인 나이에 한 소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2 14살, 말할 수 없는 아이를 품다. 인트로 후 14살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그 아이의 아버지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본문 시작. 14살 봄이었습니다. 며칠씩 토하고 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체한 건가 싶었습니다. 영양실조인가 싶기도 했고요. 가난한 집 딸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세어보니까 석 달째였어요. 시골 아가씨였던 저는 제대로 된 성교육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쳤고 어머니도 말씀하신 적 없었죠. 그럼에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나 아이를 가진 건가 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한테 말하지? 이걸 어떻게 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어머니가 눈치채셨어요. 정수가, 너. 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제 배를 만져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같이 울었어요.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해?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알면 저는 죽을 겁니다. 진짜로 맞아 죽을 거예요. 엄마, 안 돼? 아버지한테는 안 돼. 하지만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넉 달이 다 되어가는데 숨길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셨다가 그 말을 듣고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이연이 동네 망신 다 시키네. 누구야? 누구애야?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오빠요. 그 한마디가 이 집을 통째로 무너뜨릴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말을 해. 누구냐고. 동네 어느 놈이야. 그때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여보, 아마도 정육점 청년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정육점. 그 새끼? 사실이 아니었어요. 정육점 청년은 20살쯤 됐을까. 저한테 말 한마디 건넨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그게 더 편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버지는 정육점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 딸 건드렸지? 이 새끼야. 정육점 청년은 영문도 모르고 맞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 청년은 결국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하면 더 큰 지옥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수치다. 내 놈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동네 사람들도 수근거렸어요. 김씨네 딸, 애 뱉다던데 14살에 애를 가져. 어휴,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요? 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지냈어요. 가끔 저를 보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넌 나한테 묶였어. 이제 넌 도망갈 수도 없어. 그런 뜻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엄마,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시작됐나 보다. 정수가, 참아라.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동네에 소문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산파가 되어주셨습니다. 허름한 한옥방 안에서 저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버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긴 고통 끝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어머니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손가락, 조그만 얼굴, 작게 움직이는 입술, 제 품에 안긴 그 아이는 너무도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뭔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내가 지켜야 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냥 14살 소녀가 아니라는 거요. 저는 이제 엄마였습니다. 아이 이름은 짓지도 못했어요.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고요. 그냥 애기라고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집 수치라고만 했죠.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오빠의 태도였습니다. 오빠는 가끔 제 방으로 들어와 아기를 보곤 했어요. 내 딸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는 오빠를 보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될까? 이 아이도 크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이 집에 있으면 나도 죽고 이 아이도 망가진다. 하지만 어떻게 나가죠? 14살 아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챕터 2 마무리. 여기까지가 챕터 2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엄마가 된 이야기.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화도 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빠져나왔는지 다음 챕터에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 내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살면 언젠가는 나도 이 아이도 죽겠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설령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자는 마음으로요. 본문 시작.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매일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누워있으면 갖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되지? 이 아이도 나처럼 이 집에서 평생 갇혀 살까? 만약 오빠가 이 아이한테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집안 수치라고 불렀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것도 크면 시집이나 보내야 하나. 어머니는 말없이 아기를 돌봐주셨지만 눈빛에는 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역시 오빠였어요. 오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제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곤 했습니다. 애기 잘 크네. 그렇게 말하면서
아기를 내려다보는 오빠의 눈빛이 너무 섬뜩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오빠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도 크면 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도망쳐야 해. 당장 도망쳐야 해. 하지만 어디로 가죠? 14살짜리 소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요. 첫 번째 도망은 아이가 3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새벽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보자기로 동염에 업고 슬리퍼도 제대로 안 신은 채 마을 어귀를 향해 뛰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논두렁을 따라 난 비포장 길을 달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버스 정류장이야. 거기서 아무데나 가는 버스라도 타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발은 진흙투성이었지만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현이 어디를 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죽고 싶냐? 응? 저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아기만은 품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집으로 끌려와서 저는 그날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제 얼굴과 등을 가리지 않고 내려왔어요. 다음에 또 도망치면 너도 죽고 저것도 논두렁에 파묻어버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죽는 게 나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품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니 죽을 수도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날 이후로 저는 사실상 감금 상태가 됐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누구와 말할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밥을 갖다 주시고 아기 기저귀나 씻길 물을 갖다 주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조금씩 자라고 저는 점점 더 수척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언젠가는. 그리고 그 기회는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돌이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마당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나가봤습니다. 아버지가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몸을 떨고 있었어요. 동네 약방 아저씨가 급히 달려왔고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마비 같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이제야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이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사시겠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집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오빠가 이제 내가 이 집 가장이다라고 선언했거든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내쫓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며칠 뒤였어요. 교회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은 저희 집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소문으로 들으신 것도 있고 어머니한테 직접 들으신 것도 있었죠. 권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정수가 이거 가지고 서울 가거라. 예? 서울에 내가 아는 집사님이 계셔. 거기 가면 일자리도 소개해 주실 거야. 여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뒀어. 차비도 넣어뒀으니까 지금 당장 떠나. 권사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늦으면 안 돼. 알았지?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떠날게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듯 장롱 속에서 꾸깃꾸깃한 헝겊 보따리를 꺼내 주셨어요. 이것도 가져가거라. 엄마가 조금씩 모아둔 거야. 엄마도 같이 가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엄마는 여기 묶여 살아야 한다. 너라도 여기서 나가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 살아라. 정수가,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편히 눈을 감는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저는 아기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엔 뛰지 않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죠.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 첫 차 버스가 왔어요. 저는 아기를 꼭 안고 그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자유다. 아기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부터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기나긴 여행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챕터 3 마무리. 여기까지가 챕터 3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소녀가 지옥 같은 그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15살 소녀가 아기를 업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계속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도 용기를 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도움의 손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반드시 도움을 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1970년 어느 겨울 새벽,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경북 시골역에서 서울행 완행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김정숙은 죽고 다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본문 시작.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고향을 벗어난 겁니다. 15살 인생에 그게 처음이었어요.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군인들, 보따리 장수, 학생들. 저는 그 속에서 아기를 꼭 안고 서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가야 하나. 권사님이 적어주신 종이를 펼쳤어요. 서울 종로 교회 김 집사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서울 가는 표 주세요. 기차로 갈래? 버스로 갈래? 뭐가 싸요? 완행 기차가 좀 싸지. 그걸로 주세요. 제 손에 쥐어진 돈은 권사님이 주신 것과 어머니가 조금씩 모아주신 것을 합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서울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렇게 어린애가 아기를 안고 있네. 미혼모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었으니까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완행열차였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논밭과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김정숙이 아니다. 그 이름도 그 과거도 이 기차역에 두고 간다. 기차는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역에 서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어떤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애기 엄마, 어디 가니? 서울이요. 서울에 친척이라도 있나? 네, 친척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게 편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풀어 삶은 계란 하나를 제게 주셨어요. 이거라도 먹어라. 애기 엄마가 먹어야 젖도 나오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계란을 받아 조금씩 먹었습니다. 몇 달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창밖 풍경도 점점 달라졌어요. 논밭이 줄어들고 건물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차가 큰 역에 멈춰 섰습니다.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벌써 도착했나? 아기를 업고 저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
서울역 플랫폼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뛰어다니는 사람, 짐을 나르는 사람,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확성기에서는 광고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우동 드세요. 신문 사세요. 저는 그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권사님이 적어준 주소를 다시 꺼냈어요. 종로 교회. 하지만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저기 종로가 어디예요? 종로? 저기 버스 타고 가야지. 몇 번 타야 하는데.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지만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걸어서 종로 쪽으로 향했어요. 길을 물어물어 몇 시간을 걸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저는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지? 그때 어떤 아줌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어린 것이 밤에 뭐하니? 잠잘 때를 찾고 있어요. 집은? 없어요. 아줌마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작은 여관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 이 애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방 한 칸 줄 테니.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낡은 여관 방 한 구석에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니? 경북이요. 혼자? 네. 가족은? 없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밥 한 그릇을 갖다 주셨습니다. 먹어라. 밥이라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이름이 뭐니?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김지은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김지은이 됐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이름은 경북 그 마을에 두고 왔어요. 일할 수 있니?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청소나 설거지해라. 방 한 칸 주고 밥도 주고 돈은 조금밖에 못 주지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의 첫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여관 방 청소, 식당 설거지, 빨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아기는 제 등에 업혀서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서울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소개해주신 교회를 찾아갔어요. 김 집사님은 저를 보더니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네. 앞으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천천히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날부터 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며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잘 살아볼게요. 시간이 흘러 저는 여관에서 나와 조그만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았어요. 아기는 이불 더미 한 켠에서 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서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거가 뭐든 지금 열심히 살면 되는 곳. 저는 그게 좋았어요. 김정숙이라는 이름은 제 안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대신 아무 흔적도 없는 새 사람, 김지은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1970년대가 시작됐고 저는 서울 어딘가의 작은 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챕터 4 마무리. 여기까지가 챕터 4였습니다. 드디어 이 소녀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텨냈죠. 그렇게 키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대한민국의 다리와 아파트를 세우는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기막히지요. 본문 시작.
서울에서의 삶은 늘 빠듯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여관방을 닫고, 오전에는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나르고, 오후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았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기 얼굴을 보면 그게 다 사라졌어요. 오늘도 고생했네, 엄마. 혼자 중얼거리며 아기를 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아기는 점점 자라서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내가 진짜 엄마구나. 제 아이 이름은 민수라고 지었습니다. 민수가 5살쯤 됐을 때 동네 꼬마들이 물었어요. 민수야, 너희 아빠는? 민수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제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멋진 사람이었어? 그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었지. 그날 이후로 민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라 세우는 일 하다가 돌아가셨대.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아. 진실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 민수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비좁은 단칸방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벽에 붙여놓고 자랑스러워했죠. 엄마, 나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어.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럴 때마다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는 다르게 살 거야.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셨죠. 지은 씨,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 어느 날 민수를 데리고 출근했더니 박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어. 박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민수를 손주처럼 챙겨주셨습니다. 학용품을 사주시고 가끔 학원비도 대주셨어요. 지은 씨, 이 아이 공부 잘하네. 대학까지 보내야 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선생님 덕분에 저는 조금씩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박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모자에게 작은 집 한 채를 남겨주셨어요.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와 민수에게 자식도 없는 이 늙은이를 손주처럼 대해준 것에 감사하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오. 저는 그 유언장을 읽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구나. 가족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민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더욱더 성실한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엄마, 나 토목공학 하고 싶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민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토목공학. 그게 뭔데? 다리랑 건물 짓는 거요.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잖아요. 나도 아빠처럼 나라 세우는 일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아버지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닮으려 하는구나. 그래, 민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토목공학과였어요. 입학식 날,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한강의 기적 한가운데였죠.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착공, 88 서울 올림픽 유치, 한강 종합개발 계획 발표, 대한민국이 온통 들썩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 민수는 그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보이죠? 저 다리.
어느 날 민수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저 다리 공사 제가 참여한 거예요. 한강 위로 뻗어가는 콘크리트 다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쳐 지켜낸 이 아이가 이제는 이 나라의 다리를 세우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 그때 제가 아이를 버렸다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에도 참여하고 아파트 건설에도 참여했어요. 엄마, 제가 설계에 참여한 아파트예요. 여기 입주하실래요? 진짜 우리 아들이 만든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죠. 그렇게 저는 아들이 설계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삶이 이제는 따뜻한 아파트에서의 삶이 됐죠. 시간이 흘러 민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그리고 몇 년 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손주, 둘째 손주, 셋째 손주. 제 품에 안겨오는 그 작은 생명들을 보며 저는 매번 울었어요. 내가 이런 날을 볼 줄이야. 손주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손주들과 공원에 산책을 가고, 손주들의 운동회에 가서 응원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단란한 가족이네요. 할머니 복 많으시겠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한국 가족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 사진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피와 침묵이 숨어 있는지를요. 어느 날 손주 중 하나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열심히 살았단다. 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 아빠를 혼자 키웠지. 그래도 행복했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멋진 분이셨어.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거짓말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내 아들도 내 손주들도 진실을 알아선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과거의 어둠이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아선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삽니다. 챕터 5 마무리. 여기까지가 챕터 5였습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지옥 같은 집에서 도망친 14살 소녀가 아이를 지켜내고 그 아이가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해도 다시 희망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크고 나니 할머니, 인생 이야기 들려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유튜브 시니어 감동사연집에서요. 본문 시작. 어느새 제가 73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그 어두운 시절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요. 요즘은 손주가 3, 증손주까지 1명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고 저녁에는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 뭐해요? 하고 인사하죠.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은 날들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유튜브라는 걸 하더군요.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저도 손주 덕분에 이 유튜브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 들려주는 채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 시니어 감동사연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이분도 고생 많이 하셨네. 저분도 참 대단하시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인생 이야기 들려주세요. 할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고, 할미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는 웃으며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다들 감동받을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손녀는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아도 될까? 평생 숨겨왔던 그 비밀들을 이제 말해도 될까?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말하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겁니다. 제 아들 민수는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멋진 분이다. 많은 분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들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는 행복하게 믿고 싶은 이야기도 필요하다고요. 저는 제 아이에게 평생 아버지를 원망할 이유 대신 자랑할 이유를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게 진실을 알고 평생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여기까지만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늘만 알고 제 아들은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그게 제가 택한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것, 제 아이를 지켜낸 것, 서울까지 무사히 온 것, 박 선생님을 만난 것, 아들이 훌륭하게 자란 것,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것,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요청하세요.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면 살아남으세요. 인생은 깁니다. 지금 당장은 지옥 같아도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저는 또 말하고 싶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저에게는 친엄마보다 박 선생님이 더 가족 같았어요. 저에게는 친오빠보다 교회 권사님이 더 가족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혈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진짜 가족을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1960년대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 1970년대 그래도 희망을 품고 일어선 나라, 그리고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나라. 그 중심에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도망쳐 지켜낸 제 아들이 이 나라의 다리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에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이 할머니에게 작은 힘을 하나만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보고 있다는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혹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서 보고 계신 우리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같은 할머니도 용기 내어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비슷한 상처를 떠올리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버텨왔고, 함께 살아남았고,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갈 겁니다. 제 이름은 옛날에는 김정숙이었고 지금은 김지은입니다. 지옥 같은 옛집을 떠나
대한민국의 기적 속에서 새 삶을 선택한 한 여자, 그리고 아이를 지켜낸 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다음 생 말고 지금 이 생에서 꼭 행복해집시다. 잠시 침묵.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고통도 추억이 될 겁니다. 저처럼요. 고맙습니다. 엔딩 감동적인 음악.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니어 감동사연집. 우리 세대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힘내셨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응원합니다. 미국에서 봤어요. 그 한 줄 한 줄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감동사연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